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던 현대차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앞세워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전기차를 통해 테슬라의 중국 시장 독주도 견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내 해운사 HMM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상 운임은 치솟은 반면에 유가 하락으로 비용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반짝 호황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소형 선박과 컨테이너 또 전문 인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펀드 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와 함께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SK그룹이 베트남 내 유통 1위 기업인 빈커머스의 지분 16.3%를 4,6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SK는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빈커머스를 베트남의 아마존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앤 크루거 교수가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과 해고 금지 조항이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부총재를 지닌 크루거 교수, 오는 8일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지수희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앤 크루거 교수는 한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높은 최저임금과 해고 금지 조항은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If instead we have places where there are barriers to entry, where young people can't get jobs because the minimum wage is set too high, or the rules that once you hire them, you just keep them forever, those kinds of things, the rigidities in the labor market can turn a situation like that into a much more difficult one. 크루거 교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코로나로 더욱 악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내년에 50%를 웃돌 전망인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에 대해선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구조적 재정 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경우 수년 내 국가 채무 비율이 50%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0% of the debt is not a good thing, but especially in this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if it is addressed now, it's something that I think could be managed without great difficulty. One way of addressing the issue for South Korea would be to aim for a structural balance of 1/2 or 3/4% or something like that for the first 5 or 10 years, which would start bringing the 50% number down. And once that happened, if Korean growth rises a bit, that would bring it down some more, and it could come back to a lower level.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높은 실업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앤 크루거 교수는 8일 열리는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2세션 주제 발표자로 참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경제 패러다임과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해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현대차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상하이에 출범하면서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섭니다. 유독 중국에서만 맥을 못 추면서 시장 철수까지 고민하다 심기일전한 겁니다. 어떤 성공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송민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 본토 공략을 위해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전기차 판매 확대입니다. 지속 악화된 중국 시장의 위상 회복을 위해 신차 중심 판매 확대 및 인센티브 축소, 딜러 적정 재고 유지 등 판매의 질을 향상시키고 브랜드력 제고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동화 라인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영업이익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현대차는 가성비를 내세웠던 과거와는 달리 G80과 GV80 모델로 프리미엄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제네시스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최근 상하이에 제네시스 중국 법인을 설립해 중국 본토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공략도 병행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올 초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의 2배를 웃돌 만큼 놓쳐서는 안 될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 5와 EV6를, 제네시스는 최근 콘셉트 이미지를 공개한 모델 X를 내세워 테슬라가 독주 체제를 구축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기아가 비교적 전기차 부분에 잘 나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외장의 업체들에 비해서 어쨌든 전기차 부분은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들이 좀 존재하는데. 전문가들은 또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완성도 높은 전기차 양산이 가능해진 만큼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2030 세대 경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MZ적 시점 시간입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을 받지 않는 가게들을 이른바 노키즈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이 노청년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재직 기간이 짧고 신용 점수가 낮다 보니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인공지능 개발 업체에 취업한 27살 추민우 씨. 아직 대학 근처 자취방에 살고 있는 추 씨는 직장 근처 빌라에 전세방을 얻으려던 계획을 미뤄야 했습니다. 아직 모아둔 돈이 없는 추 씨는 2억 원의 전세 보증금 중 80%는 전세자금 대출로 나머지 20%인 4천만 원가량은 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개발자 직군에 취업했음에도 재직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은행 신용대출이 거절된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모아둔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국내 시중은행 대표 신용대출 상품들은 6개월에서 1년 넘게 재직한 이들만 받을 수 있어 재직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짧은 재직 기간 탓에 시중은행 대출을 거절당한 추 씨는 정부의 청년대출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 청년지원제도인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에서 4%대에 비교적 저금리에 돈을 빌려주는데 계약연봉 3,500만 원이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소득이 3,500만 원보다 적어 기본 지원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신용점수 등을 이유로 내부 심사를 통해 거절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내부 CSS 그 등급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 신용평가 모형을 돌리는데 거기서 아마 탈락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진 않는데요. 이처럼 정책금융과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은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대 청년들의 마이너스 대출은 전년 대비 3.4%가량 늘었는데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욱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옛날 등급으로 보면 5등급 초반대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보통 사회초년생이 한 6등급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2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2금융권 대출은 1금융권과 비교하면 비교적 금리가 높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한 번 떨어진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금융권 금리보다 비싼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금리는 고신용자의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가량 높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출발선부터 높은 이자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로 풀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 금융으로 풀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상당 부분 금융화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장기적인 눈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정책에서는 서민금융 정책들을 늘리는 부분과 함께 사회정책들을 어떻게 좀 더 늘릴 것이냐.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또 오히려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취업문 뚫기보다 은행 대출문 뚫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월가의 스타 투자자이자 이른바 아크펀드 열풍을 몰고 온 캐시우드. 최근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놔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편입 종목이 우주와는 거리가 멀거나 기존 펀드와 유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첫 거래를 시작한 아크엑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약 1,700억 원에 달하고 서학개미들도 1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편입 종목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우주 탐사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하기엔 산업재 비중이 높고 기존 펀드와 투자 종목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아크엑스는 일본 굴삭기 기업인 코마츠와 농기계, 건설 중장비 기업인 디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을 직접 보유한 기업이 아닌 농업, 인터넷, GPS, 건설 등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대거 포함된 겁니다. GPS 기술업체인 트림블의 경우 아크엑스 내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 종목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인공지능, 로보테마 ETF인 아크큐에서 두 번째로 많이 편입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트림블에 이어 아크엑스 편입 비중 2위 종목은 3D 프린트 ETF인데 아예 자신들이 운용하는 ETF를 통째로 담았습니다. 이 밖에 편입 비중 10위 종목 가운데 크라토스, 징둥닷컴 등이 아크큐와 겹치며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우주산업과 다소 관련성이 낮은 기업들이 우주여행업체인 버진 갤럭틱보다도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펀드 돌려막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 ETF에 모인 자금으로 기존에 보유한 종목을 매수해 수익률을 방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성장주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기존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진 것은 물론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펀드들이 이미 비슷한 전적이 있다는 점도 돌려막기 의혹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 같은 꼼수는 결국 투자자들의 손실로 돌아갑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같이 운용하는 상품의 개수가 적은 데다 개별 펀드들의 보유 종목이 겹칠수록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운용사가 보유 종목을 환매해야 하는 조정장이 오면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추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거래 내역을 매일 공시하는 상품 특성상 헤지펀드 등 공매도 세력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크펀드의 당일 공매도 거래 비중은 최대 2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ICRG가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을 안 받는 이유는 ICRG에는 성장주만 있는 게 아니고 가치주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다양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컨셉에 집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분산이 필요한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종목 발굴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글로벌 펀드 평가 기업 모닝스타는 최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창립자인 캐시우드 역시 때를 잘 만났을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한때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종합해운물류기업 HMM. 얼마 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순항 중입니다. 정부의 해운 육성책과 운임료 상승 훈풍을 타고 미우놀이에서 100조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하지만 순항이 계속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 HMM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신선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때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HMM이 올해 1분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 규모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올해 전체로는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적 개선의 원동력인 미주와 유럽 등 주요 항로의 운임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운임 같은 경우는 3분기 내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원래 컨테이너가 3분기가 피크예요. 성수기. 4분기 미주 쪽 물동량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운임이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HMM의 전체 선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 계약 운임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선박 부족 현상이 이어질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이 굉장히 적체가 심한데 항만이 2, 3일 원래 대기하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뭐 평균 9일, 10일이 걸리니까.
장기 계약은 주로 3월에서 6월에 체결되는데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해보다 현재 3배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장기 계약은 통상 1년 단위란 점에서 올 하반기 운임이 하락한다 해도 실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연간 영업이익이 보수적으로 봐도 2조 원대 달성은 무난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인도한다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입니다. 16,000TU급 친환경 스마트 컨테이너선 8척을 금년 상반기 중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밑빠진 독 또는 어차피 망할 기업이란 꼬리표가 붙었던 HMM의 화려한 부활은 수출입 물량의 99%를 담당하는 국내 해운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기대감 가득한 HMM,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스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올해 이 영업이익 3조 원까지 전망한다 이런 기사를 앞에서 지금 살펴봤는데 업계 분위기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좋습니까? 네. 제가 이번 취재를 진행하던 중에 HM을 비롯한 각종 항만, 물류 관계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일단 다들 웃고는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웃고는 있다. 10년 만에 나타난 소실적인데 어쩐지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역설적이게도 10년 만에 나타난 실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기업이라면 안정적인 매출과 꾸준한 성장률을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물론 해운업이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이 반도체 산업처럼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서 물론 이 제한이 있겠지만 이 10년간의 실적 부진은 너무 길었다.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 이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만에 침체를 벗어나서 이제 기재기를 켜는 건지 아니면 이 반짝 일회성 성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성과 역시 외부 요인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확인하셨듯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운임이 치솟았고요. 반대로 해운 기업의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기름값은 낮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정부가 해운자금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투입한 12척의 초대형선이 때맞춰 활동을 시작했죠. 이런 효과들 덕분에 외부적 성과가 크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예, 사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1년 임기의 배재운 체제 하에서 뭐가 필요할지 몇 가지를 꼽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요? HM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컨테이너 선박 가동률이 74.5%에 불과했습니다. 선박 전체 4채 중 한 꼴은 놀고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물동량이 늘어서 배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4채 중 한 채가 놀았다고요? 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해운 물동량이 늘면서 전체 운송에 필요한 전체 박스가 늘었는데 이런 가운데 항만에서 물건을 내리는 하역 절차가 길어지면서 박스 회수율이 떨어지면서 박스가 부족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하역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복보다 컨테이너 박스가 더 문제다. 예, 맞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업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컨테이너 박스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가격마저 예년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국내 컨테이너 박스 제조업체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해양진흥공사에 확인해보니 이게 당장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에 좀 시급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컨테이너 박스 말고 배의 크기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항구에서 요새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항구에서는 배가 해안에 접근을 하지 못해서 일주일간을 그 근처 해안에서 그냥 둥둥 떠 있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초대형선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초대형선이면 한 번에 더 많이 실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예. 세계적인 해운조사업체 영국 듀류리가 관련된 연구를 앞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선박이 8,000TU에서 15,000TU로 커지면 원가 절감 효과가 25% 정도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항만 터미널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비용이 20%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체 비용 절감 효과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배가 더 커질수록 이 폭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택배로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너무 큰 택배 차량이 등장하면 물론 뭐 물류를 전달하는 데는 쉽겠지만 그에 알맞는 도로 폭이나 주차장 크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더딜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커지면 한 번에 왕창 실어 나를 수는 있는데 이제 배가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터미널에 큰 게 하나가 들어가면 오히려 비효율이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크기와 비용이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HMM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선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한편 앞으로는 중소형 선박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최근에 선박 발주 현황도 보면 8,000, 15,000 사이에 있는 이런 중형급 선박들의 발주가 더 두드러집니다. 현대상선도 여러 노선에 다발적으로 뛸 수 있는 10,000TU에서 15,000TU 이런 선박을 발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좀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내용이네요. 어쨌거나 여러 종류의 배가 공비된다고 하면 일종의 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선박뿐 아니라 사업 전체를 봐도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MM은 현재 컨테이너 사업 매출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이는 즉 이 컨테이너 운임 비용이 떨어지거나 수요에 문제가 생길 경우 90%에 달하는 부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말고도 다른 분야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벌크 사업이라든지 항만 터미널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벌크 사업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HMM의 전신 현대상선 시절에는 벌크 사업 매출 비중이 최대 40%까지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HMM이 채권단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이 벌크선을 많이 매각해야 되는 조건이 처해 있었죠. 그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벌크선의 수가 확 줄었고 매출 역시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벌크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뭐 곡물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 컨테이너선은 완제품, 상품을 나르는 그런 종목인데 이 벌크선회 같은 경우는 그런 고체나 액체를 운반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벌크선 분야도 좀 유망한 분야인가 보죠?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분야를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벌크선 계약은 이 기존 컨테이너선이 1년씩으로 계약을 맺는 것과 반해 벌크선은 3년, 5년, 10년까지 장기 규모의 계약을 맺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해운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경기 변동이 찾아오더라도 이 수익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벌크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벌크선을 많이 매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앞으로 다시 좀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이었죠. HMM은 GS 칼텍스와 10년치 장기 원유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HMM 관계자 역시 포트폴리오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만 현재 갖고 있는 벌크선이 부족한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크선 계약이 오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 계약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의 해운 재건 계획 이제 한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HMM의 미래, 박 기자가 좀 보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희망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워낙에 해운업 전체가 사실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이제 간신히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숨통 정도는 트여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가 HMM의 체질 개선 덕분인 건지 그리고 또 이거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서지 않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HMM의 부활이 연관 산업에 어느 정도 활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업이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국적선사 HM 덕분에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확보를
수출 활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건 역시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팎의 노력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HMM이 얻은 만큼 이 기세를 이어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처럼 좀 좋은 타이밍을 만났으니까 이 기회를 서둘러서 이 기회에 혁신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의결했다며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펀드 판매 분쟁 조정과 관련해 계약 취소가 적용된 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SK그룹이 베트남 내 유통 1위 기업인 빈커머스의 지분 16.3%를 4,6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SK는 빈커머스를 베트남의 아마존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지난해 국가 부채가 1년 새 241조 6천억 원, 10%가량 증가한 1,985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1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GDP 대비 적자 비율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으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는 1년 만에 57조 5천억 원 늘어난 112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바클레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 9곳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평균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선 2월 말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로 투자은행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해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망 기업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은 빅히트가 또 특히나 많이 거론된 하루였습니다. 네, 뭐 기사 헤드라인 보면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를 품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이던데 이슈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빅히트는 더 이상 빅히트가 아닙니다. 지난달 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 종목명은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거래소 측에선 이미 다음 주 중순에 변경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빅히트가 사실 워낙 입에 붙었다 보니까 잘 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하이브로 불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하이브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의 지분 100%를 1조 2천억 원가량에 인수했습니다. 네. 국내에선 이타카 홀딩스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네. 이타카는 음악과 관련한 매니지먼트도 하고 레코드 레이블도 하고 퍼블리싱까지 하는 종합 미디어 지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만 들어선 잘 실감이 안 나는 게 방탄소년단이랑 그러면 뭐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랑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하이브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들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네. 전 세계 아티스트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는 저스틴 비버입니다. 3위는 BTS, 4위가 아리아나 그란데고요. 네. 또 작년 이제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매출 순으로 아티스트들을 줄을 세워봤는데 1위가 방탄소년단이고 8위가 아리아나 그란데, 10위가 저스틴 비버였습니다. 이번 인수를 두고 세계가 시끌시끌한 이유가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 등장하는 아티스트들이 앞으로 음악 제작과 매니지먼트 등 활동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굳이 순위를 안 매겨도 사실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브랜드로 연결되는 가수들이니까 대단하네요. 네, 하이브는
하이브는 양사의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스쿠터 브라운 이타카 홀딩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파트너십은 음악 산업의 판 자체를 뒤집을 기회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영상이 게시된 지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조회수는 200만 회를 넘어섰고 많은 팬분들의 축하 댓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이 이해가 될 만큼 좋은 소식인데 축하 영상인데도 지금 조회수가 엄청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업계에선 하이브 소속 국내 아티스트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하이브가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는 데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행보가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향후 양사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들이 더 나와주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증권사 소식 들어보면은 50만 원 넘게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도 그렇습니다. 있던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주가만 봐도 이틀간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빅히트가 증시에 입성한 첫날 종가가 25만 8천 원이었는데 네. 6개월간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이 위로 올라선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가가 25만 9천 원에 마감하면서 드디어 이를 넘어선 거고요. 그동안 빅히트가 네이버 브이라이브도 인수를 하고 유니버설 뮤직과도 손잡는 등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네. 증권업계에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에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50만 원 위로 올려잡은 것도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는 한 34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빅히트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 넘게 제시가 된 만큼 또 많은 분들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좀 위안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사실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 남자 그룹이라고 하면 군대 문제를 또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우려가 많이 불식된 것 같습니다. 이타카를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품에 안은 거잖아요. 네. 한번 이전 사례를 보면 당시 빅히트가 소스뮤직이나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인 2018년에는 매출액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했습니다. 인수 이후에는 이 의존도가 80%대로 낮아졌었고요. 네. 사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네, 제가 앞서서 빅히트는 더 이상 빅히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사명을 변경하는 것도 이유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기존 빅히트의 레이블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빅히트 뮤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빅히트 뮤직은 빅히트 음악 제작과 유통, 또 소속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뭐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저번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기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물적 분할은 기존 사업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100% 자회사로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기존 회사가 신설법인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주주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형식입니다. 반면 인적 분할은 주주들이 기존 회사의 지분율대로 주식을 나눠 갖게 되는 거라서 보통 주주들은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히트 뮤직이 이제 자회사로 또 새로 설립이 된다는 거고 앞서서 이제 음반 제작이나 유통 이런 쪽을 담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핵심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음반 레이블 사업부는 이제 하이브의 연간 매출 비중 중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걸 떼어내면 하이브에는 경영 지원 조직과 부동산 임대업 등의 기능만 남아 사실 자체 매출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네. 이에 주주들이 불안해하니까 하이브 측은 뭐 신설 회사는 상장하지 않고 고유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라며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높게 제시가 됐지만 사안은 조금 더 꼼꼼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뭐 주제 이어가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빅히트가 사실 작년 최대 기대주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앞서서 주가를 봤지만 요즘 들어서야 이 상장 첫날 주가를 또 회복을 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에서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소갈이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팔로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실 아직 며칠 안 지났으니까 3월에 상장한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은 한 종목에 불과합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건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네. 상장한 지 한 약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공모가보다 36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가 이렇게 크게 뜨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설명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SNS에서 유명한 영상이고 또 코엑스에 이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이 광고들은 보면 지금 돌고래 영상이 보이죠. 이게 코엑스에 지나가다가 맞아요, 보시고 네. 아마 깜짝 놀라셨었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 영상 등에 쓰이는 시각 효과를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또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 관련 대표 기업입니다. 요즘 뭐 하도 관심이 뜨거워서 그런지 메타버스 코인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삼성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중 VR과 AR 등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같은 기간 6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 앞길이 창창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 자이언트 스텝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의 라이브 스트리밍, 또 플랫폼 나우의 확장 현실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비상장사여서 관심이 좀 덜했던 것뿐이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또 해석을 해보겠고 실적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적자를 기록해온 종목입니다. 기술 성장 기업으로 특례 상장을 한 건데요. 다만 증권업계에선 보시다시피 올해 자이언트 스텝이 흑자로 전환을 하고 내년까지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핵심 기술입니까? 네, 리얼타임 엔진을 보유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하면 사실 와닿지가 않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이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인간 빈센트입니다. 네. 실제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기존에는 특수 효과를 입히려면 실제 영상을 먼저 촬영한 뒤 별도로 편집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하면 특수 효과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을 하는 방식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 미디어라는 거죠? 기술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사람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리얼타임 엔진이 이름도 멋있고 기술도 신기하고 굉장히 생동감 있는데요? 네, 영화에서도 광고에서도 또 게임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2017년부터 해외에서도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는데요. 이미 디즈니와 넷플릭스 협력사 등록을 마쳤고 미국 LA에 스튜디오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니버설의 공식 밴드로 등록되기도 했었고요. 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보시다시피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들어보셨다시피 전망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한번 사안들을 살펴볼 텐데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이 보호 예수 기간이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현재 유통 가능 물량은 30% 정도로 약 70% 정도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보호 예수 기간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호 예수 물량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일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된 곳이 있나요? 네,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상장 이후 지금까지 개인이 196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8억 원, 15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잘 가, 가지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잘 가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가지 말라고 잡는 어떤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와 딱 맞는 상황이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LG전자가 앞서서 모바일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면서 덩그러니 남은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항상 노랫말로 시작하는 이 음악과 풍류를 아는 이 기자. 네. 네, LG전자 스마트폰 뭐 이용하던 분들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건가 확실히 좀 궁금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LG전자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불평은 많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써오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사후 관리, AS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는 국가별 기준과 법령에 따라서 A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터 등을 실시한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이고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입니다. LG전자는 이를 위해서 여기 유지에 필요한 인력들을 최소한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기기 고장이 없더라도 장기간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증 기간 동안은 약속대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품질 보증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보급형 스마트폰 워낙 좀 뭐 인기가 많고 많이 출시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참에 갈아타는 수요자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싼 값에 LG전자 스마트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만약에 싼 값에 LG전자 스마트폰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지금 쓰는 폰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영원 폰도 나오고 또 떨이 폰도 나오고 마이너스 폰까지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스마트폰 재고를 가진 이동통신사와 유통사가 재고 떨이에 나서면서 가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에 출시된 LG 윙이죠. 가로로 돌리는 폰. 공시 지원금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르면서 40만 원대에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2019년에 출시된 LG V50 신규 같은 경우도 고액 요금제를 썼을 경우에 0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벨벳과 Q92 같은 모델들은 사면 오히려 현금을 더 얹어주는 그런 차비폰으로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가 또 제품들 좀 튼튼하게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 좀 선물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재고 떨이 제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펜텍 그 휴대폰처럼 골동품처럼 취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기자 펜텍 잘 알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세대라서 잘 알 것 같은데 모릅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뭐 기존의 이 LG 고객들을 네. 누가 과연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희도 좀 전해드렸지만 LG전자가 사실 글로벌로 놓고 보면 점유율이 2%밖에 안 되지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애플보다는 삼성 쪽에서 좀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에 맞춰서 최근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LG전자의 스마트폰 일부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철수하긴 했지만 한때 뭐 굉장히 휴대폰 분야에서 잘 나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초콜릿폰 아십니까? 그렇죠. 한때 뭐 광고가 유명했잖아요. 네, 역시 아실 것 같았는데요. 네. 2005년에 출시된 그런 스마트폰은 아니죠. 피처폰입니다. 네. 당시 1000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LG전자 휴대폰 가운데 10 밀리언 셀러 폰으로 좀 등극을 했는데요. 사실 LG전자 스마트폰의 역사를 보면 좀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1995년에 LG 정보통신으로 시작을 해서 뭐 초콜릿폰이나 김태희폰 같은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피처폰 시절에는 미국 이동통신 교환 CDMA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던 LG전자가 이렇게 사업을 철수하게 된 때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 시장과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처폰이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졌고 그래서 2015년부터 6년간 5조 원의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사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당시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라는 맥킨지의 보고서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이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년간 5조 원 적자를 그대로 견뎌낸 것도 참 대단한데 네. 어쨌거나 이 맥킨지 컨설팅도 반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혼났을 듭니다.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는 앞으로 이 미래차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LG전자는 오는 7월에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서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고요. 또 2029년에나 상용화가 예상되는 6G와 또 전장 부품 등을 위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개발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대륙의 클래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운동화 하나에 최대 얼마 정도까지 주고 산다면 사시겠습니까? 글쎄요, 요즘 가격이면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뭐 더 써보십시오. 싼 걸로 여러 번 갈아치우는 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운동화 하나에 840만 원을 주고 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앵커와 다르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뭐 대륙의 클래스가 아닌가 싶은데 네. 840만 원짜리 신발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이 운동화는 리닝이라는 중국의 브랜드로 정가가 25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한 쇼핑몰에서 838만 2천 원으로 약 31배가량 올려서 팔고 있었던 건데요. 또 중국 브랜드 안타 스포츠라는 거에 8만 5천 원짜리 운동화도 정가보다 8배 높은 78만 8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가격에도 해당 신발을 산 사람이 9천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안타라는 신발은 정말 안타를 친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 네. 높게 그 가격을 불러서 판 사람도 좀 그렇고요. 네. 그 9천 명이나 이거를 거의 100만 원에 호가하는 이런 신발을 샀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사고 싶었습니다만 저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이. 제가 신는 그 10만 원짜리 신발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유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나이키 신발이 지금 타고 있는 다소 자극적인 사진이죠. 네. 이 해당 사진을 올린 중국 네티즌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안 사면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등의 패션 브랜드들이 뭐 강제 노동이나 소수민족 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면화를 공급받지 않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매 운동이 중국에서 일게 된 건데요. 일부 상인들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운동화를 매점하고 폭리를 취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그 지적한 제품을 만든 회사의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 상당히 네. 좀 황당한 일인데 네.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걸 또 악용하는 상인들이 있다는 게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불매 운동이 지금 운동화에서만 비롯되고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여러 브랜드로 좀 번져 나가고 있는 건데요. 스웨덴 업체인 H&M에도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거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 H&M의 상품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지도 앱에서 H&M을 검색해 보면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걸그룹 출신의 빅토리아 등 그 H&M의 모델이었던 분들도 다 모델 계약을 좀 파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H&M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화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황구시보는 이 업체가 다른 기업보다 더 주도적으로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유니클로나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이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H&M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데 네. 이 해외 브랜드들이 불매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의류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리닝이라는 제품이 올림픽 체조 스타인 리닝이 만든 제품인데요. 그 리닝과 또 중국의 나이키로 불리는 안타 스포츠가 각각 25일 주가가 8%, 11% 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브랜드들의 불매 운동이 오히려 중국인들의 자국 브랜드 활용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의 로컬 브랜드 선호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6,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산 브랜드에 대한 지출을 늘린 사람들이 2016년 61%에서 2018년 76%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우리 네. 기업들도 비슷한 일을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네. 이 중국 정부로서는 인권 탄압을 할수록 오히려 내수 소비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탄압을 더 강행하는 명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에 이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중학개미들도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좀 집계 결과 나타났는데요. 그간 중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빅테크나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 중국인들이 자국 브랜드 소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소비재주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중국의 유망한 소비재주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CNBC에서 중국의 유망한 소비재주를 3개 꼽았는데요. 바로 보시덩과 퍼펙트 다이어리, 리닝 등 3종목입니다. 패션 브랜드 보시덩은 중국에서 구스다운 점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화장품 뷰티 브랜드 퍼펙트 다이어리도 상장 이후 주가가 80%나 뛰었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리닝 역시 불매 운동의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운동화 등의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화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날 청명절 연휴를 휴장했던 중국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 당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04% 약보권에 맞췄고 선전 성분지수는 0.28% 하락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가 최근 상승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장 0.72% 하락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지난주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우려해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업종별로는 히토류 관련주와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고 방산주와 해운주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반면 식품주와 가전주, 면세점 관련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대형 은행주와 축산 관련주도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죠.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백신 접종자는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는데요. 독일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2회 모두 접종받은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며 진단검사 결과 없이 상점이나 미용실에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을 두고 월가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쿠팡에 대해 매수 의견과 $62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쿠팡은 지난해 91%나 성장하면서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주호증권은 중립 의견과 $50의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쿠팡의 펀더멘털이 낙관적이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우려를 포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삭제하라는 연방기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가 지시한 트윗 삭제 명령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했는데요. 머스크가 올린 트윗에는 노조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테슬라는 노동관계위원회의 명령과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기업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전망되는 가운데 LG전자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 현대장도차의 울산 1공장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서울과 부산에서는 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21%로 인상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뒤이어 이번 주 옐런 재무장관은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 참석해서 각국 정부와 또 이런 의견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이 미국의 법인세 인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세계 주유국에 사실상 법인세를 올리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각국 정부가 자유롭게 조세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이른바 조세 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 대출로 근근히 버텨내던 이 좀비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제약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대체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지금부터 다양하게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